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오늘 여의도 정가의 화두는 어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진솔한 회견이었다. 또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좀 부족한 회견이었다.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 여야 정치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결렬된 가운데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개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죠.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토크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열렸는데 여야는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요, 용기 있게 소통에 나선 것은 액면가 그대로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 해서 한 7, 80점 정도 드리겠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두 분은 몇 점 정도 주실지 또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흥 부대변인님. 네, 저는 85. 85점이요.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기자회견에 네.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변화 아닙니까? 변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감. 진솔한 태도, 그런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대통령이 어떻게 변화해 됐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볼 때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여사 관련해서 논란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박절하게 대하는 게 참 어렵지 않느냐, 여사 입장에서. 그리고 또 매정하게 끊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 네네.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다면 어제는 확실하게 누가 봐도 사과를 했죠. 명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안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명시적으로 했고요. 네네. 또 하나는 해병대, 네. 안타까운 해병대 군인의 네네. 그 죽음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장래가 군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다. 네네. 그러니까 법리적인 어떤 답변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다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바뀐 게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85점이지만 부족한 점도 좀 있다고 네. 저는 드는 생각이 15점 뭐냐면 부족하네요. 100점에서. 네. 그런 부분이 뭐냐면 네. 저는 그렇습니다. 사과를 할 때 네. 좀 더 해야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편이라는 게 내 마음을 왜 몰라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편 대지는 것도 일종의 책임이거든요. 네. 그 모든 거. 그렇다면 저는 그 사과를 할 때 대통령이 그 포디움이라고 하죠. 그 옆에서 잠깐 비껴나서 90도로 좀 인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네. 또 하나는 여사 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2부속실 설치나 아니면 예를 들면 특별 감찰관 그 부분 관련해서 물론 이제 국회에서 그거를 추천해야지 임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런 부분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은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40점. 40점이요. 박하시네요. 네. 네. 왜 그러냐면 40점 낙제죠. 그렇죠. 이 소통을 한다. 이거 바뀌신 모습이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40점이고 나머지 60점 내용으로 채웠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라든가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정 보고 모두 말씀의 내용이라든가 네네. 이런 게 또 보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결국에 지금까지 보이셨던 태도하고 전혀 안 바뀌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부대변인 말씀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사과 표현하신 거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위에 덧붙여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과 어떤 불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였어요. 해병대원 특검법도 그렇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 문제도 그렇고요. 이 어제 회견을 보고 대통령이 바뀌셨겠구나. 앞으로 남은 3년은 지난 2년과 다르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소통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40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율 더 채워가실 수 있는 여지는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제 회견만을 갖고 볼 때에는 그런 아쉬움들을 전혀 채우지 못했다.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자회견을 좀 진작했으면 좋았겠다라는 평가도 일부 있었어요. 또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현안들로 그동안 꽉 차 있다 보니까 이 현안에 대한 질문들 섹션을 나눠서 했지만은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물리적인 시간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기자회견 계속 이어갈지 싶은데 혹시 김규인 부대변인 기자회견 외에 뭐 다른 방식으로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기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통령실 앞마당이라고 하죠. 그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때 일종의 야외에서 그때도 뭐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기자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섹션별 소위 말해서 섹션별로 이루어지거나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런 자리를 대통령이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메인 테이블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자리를 좀 나눠서 한 150명 되니까 기자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걸 좀 나눠서 하자. 뭐 김치찌개도 너무 많이 끓이면 맛이 안 난다 그러면서 좀 나눠서 하자 그래서 원래 실은 뭐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도 조금 끓여서 기자분들과 같이 하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논설위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논설위원들 그분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안이 있고요. 뭐 있는데 이제 여러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할 거고요. 저는 뭐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잘하는 걸 안 했을까 그런 평가하지 않습니까? 현안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진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선거 과정에 제가 수행을 해서 그러셨죠. 윤석열 당시 후보는 모든 일정이 끝나면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한 번은 백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는 그때 민감한 사안이 되면 백브를 안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이 차이였다 말씀해 주셨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런 기회를 자주 갖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형식이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그냥 기자회견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금의 생각과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 당신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뭐 형식과 관계없이 이런 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말씀도 그렇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변가라고 하시잖아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회견도 그렇고 지난번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도 그렇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전달하고 이게 전달되면 나에 대해서 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을 평가받을 수 있겠다. 이게 지금 그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들으셔야 됩니다. 불편한 소리도 들으셔야 되고 불편한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통의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회견의 형식과 뭐 영수회담 이런 거 안 하시다가 하는 것 자체 의미 부여는 되고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뭔가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짚어줄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계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짧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제 영수회담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도 그렇고 민주당에 하나 좀 요청이라고 하면 요청인데 어떤 요청이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야당도 이제 큰 힘이 있는 책임 있는 야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변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뭔가 다음도 더 소위 말해서 사람도 신나서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 안타까웠던 게 그거죠. 85대 15 이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대통령은 뭐 계속 듣지 않고 얘기만 했네 이거잖아요. 실은 그렇다면 야당 거기 가서 초재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는 가지만 그런 건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역시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답게 AS까지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윤 대통령께서요. 4.10 총선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청계천 등 또 시장도 잠깐 갔고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과 소통도 했고 하다고 하는데 김기문 부대변인 지금 내부에서는 이번 기자회견 이런 소통 행보의 어떤 시작점 전환점으로 보나요? 자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이런저런 얘기들 들은 바가 있으니 궁금해요. 예를 들면 뭐 어제 그런 보도도 일부 있었죠. 대통령이 사과라는 말까지 할 줄 몰랐다. 독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혹시 내부에서의 자평 들린 얘기 있습니까?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사과라는 얘기를 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제가 볼 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자평이란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좀 취재를 하려고 전화를 두세 번 했어요. 근데 대답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의 그 평가는 온전하게 국민들의 몫이다. 이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수용자 관점이잖아요. 대통령이 하고 나서 잘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100점 만점에 뭐 100점이다 그럼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의 스탠스가 저는 맞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한 번의 기자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미흡하지만 그게 이번에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평가가 더 새롭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겸손하게 그리고 지금 총선 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대통령도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민심 그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대해서 낮은 자세를 하면서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한 평가는 내리지 않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뭐 태도 그리고 총평 말씀 좀 나눠봤고요. 내용적인 측면 디테일 좀 여쭤볼게요.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걸 보면 일단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일단 법조인을 생각하시기에 입장에서 이 특검의 취지를 좀 고려할 때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자라는 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의 타당성 외에 그것과 별개로 지금 특검을 그럼에도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시면 그 이유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미진한 경우에 특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도 그렇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수사 자체가 잘 거론도 안 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까지 있습니다. 명품백 문제만 떼놓고 보면 지금 그 고발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사의 숫자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에 와서 임기 4개월 남은 검찰총장이 수사팀 구성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이제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나 이 사안의 위법성에 대해서 지금 이 수사 당국이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요. 그 결과까지 보고 특검하자고요. 저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렸고요. 해병대원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결과 지켜보죠. 뭐 공수처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기 공수처 수사 4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부장검사 빼고 검사 3분이
있고요. 아마 네. 이 사건을 전담해서 하는 검사는 한두 명일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하고 최근에 소환하는데 그게 벌써 걸리는 게 7,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냐고요. 이게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냐고요. 예. 더군다나 7월이면 지금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의 하나의 갈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 수사를 경북경찰서로 이첩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의 문제 등 수사 외압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사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도 있고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사 경과나 여러 가지를 보면 네.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고 이게 할 수 있는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뭐 공수처의 수사 역량의 문제라든가 실제 주요 증거가 7월에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적 시점에서 특검이 필요한 명백한 이유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특검은 다 수사해보고 수사가 좀 부족하면 하는 게 특검이 아닙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공정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게 특검입니다. 합의로요. 예. 그러니까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거죠. 근데 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물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경찰 또 공수처 등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데 이런 것들이 군 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과연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집어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마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먼저 특검을 하겠다. 네. 이런 거는 총각을 다투는 문제라고 하시거든요. 네. 사실 이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여야가 해가지고 추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잖아요. 2명.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당에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상설 특검법이 있습니다. 상설 특검법. 그게 2014년에 제정이 됐고요. 근데 그게 사문화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재밌는 게 대선 기간에 이재명 당시 후보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 상설특검법 보면 총 7명으로 구성된 특검 추천위가 있는데 여당 인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때 여당이었으니까 그걸 추천한 거예요. 지금은 상설특검법을 안 해요. 왜냐. 지금 자기네들이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특검법에 그 추천하는 사람은 민주당이거든요. 2명.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특검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여야 합의로 돼 있었습니다. 2012년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특검법이 민주당 쪽에 되면서 이게 정파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특검법, 상설특검법 만들어진 그 제도는 그거는 거부권 행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법률안이 아니라 결의안이에요. 그래서 그냥 야당이 결의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진실에 가까운 빨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설특검법 근데 제도. 개별 특검법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근데 저는 대통령이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경찰과 공수처 수사 이후에 미진하다고 본다면 나부터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는 거니까 안 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설특검법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특검 추천권 문제 계속 얘기하시던데요. 이거 뭐 민주당에 유리한 뭐 두 분 그 골라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인을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수단체 민주당이죠. 뭐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4분을 추천하는데 그중에 뭐 이 보수적인 분 2분 민주당과 가까운 2분 이렇게 추천하겠습니까? 그걸 다 고려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수사의 어떤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4분을 추천을 하겠죠. 그중에 2분을 추천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사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검이 추천이 돼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지난번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국정농단 특검 그것도 보면
다 그 야당 추천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때 국민의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 구조에서 정말 어떤 한 당파의 이익을 대변할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확인합니다. 자, 당 현안 관련된 얘기도 잠깐 나눠볼게요. 이 얘기도 하고 넘어가죠. 어제 그 또 기자회견에서 하나가 더요.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한 전 위원장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는 풀었다. 그리고 뭐 언제든지 기다린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덕담을 좀 건넨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자신과의 관계보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관계가 더 나쁜 것 같다. 그리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도 단기적인 봉합이다. 두 사람 갈등은 점점 증폭될 거다. 오늘 이 대표가 비교적 점수는 잘 줬는데 왜 자꾸 김경호 대표님 지금 두 사람 관계가 더 나빠질 거다라는 관측이 나올까요? 이준석 지금 의원이죠. 국민의힘 전 대표. 네네. 제가 볼 때는 플레이어입니다. 당선인이죠. 네네. 당선인이죠. 플레이어 아닙니까? 이미. 네. 그러니까 평론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보다는 바람과 희망이 곁들여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뭐 야당이 꼭 갈라치기는 아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은근히 좀 즐기고 있는 거는 맞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어떻게 보냐면 엄중하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두 분이 같은 결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화 토론 그리고 시간이라는 마법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공천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고 선거 전략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이견이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던 게 20년 동안의 교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치인이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자기가 같이 있던 검사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됐어요.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 두 분의 어떤 책임감 그래 바라보는 시선 국민들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그 시선 엄중함과 무게감 그걸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오해는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두 분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 저는 정립될 거다. 이 이슈도 한번 여쭤볼게요. 조기현 변호사님. 오늘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요. 종부세 관련 언급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종부세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 맞구나. 근데 민주당 지금 정책위 그리고 원내대표 단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이렇게 좀 서둘러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종부세 폐지 검토 언급 그다음에 이 진화하는 분위기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부동산 민심 잡기인가요?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부동산 민심 잡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 얘기 왜 나왔을까요? 아마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이 핵심 과제나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부세 문제가 민주당에게는 좀 아킬레스건인 게 있죠. 사실 실제와 다르게 이것으로 인해서 과도한 비판을 받은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몇 분의 의견이 박찬대 대표도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고 오늘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원내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22국회의 어떤 핵심 과제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김기문 대표님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뭔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한 일환인가 이런 관측도 나와요. 그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2027년 물론 이제 탄핵을 통해서 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여하튼 저는 이제 대선에 지금 치닫고 있는데 2022년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정신이 정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기저에는 부동산 정책 그에 대한 어떤 민심이 있었. 그 폭발이 있었죠. 왜냐 사는 사람 사고자 하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전월세 사는 사람 모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징벌적 세금으로 인해서 수요를 부러뜨리는 거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그런 가격 결정이 아니라 어제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네네. 보면 네. 부자 감세에 어떻게 보면 그쪽 결과 다른 얘기를 한 거죠. 민주당과 결이 다른. 네네. 저는 어떻게 보면 가정 맹어우라고 예. 호랑이보다 무서운 거거든요. 가혹한 정치가. 예. 그게 공자가 얘기했던 건데 그게 결국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적인 걸 하면서 예.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아무래도 가진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얼굴에 붙어 있는 거 뗐잖아요. 네. 뭐 코에 있는 걸 뗐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예. 여하튼 누구보다도 복심이라고 하고 친이에서 가장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무혈 입성한 이번에 원내대표에 그분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독자 플레이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조기면서는 그 마지막 이 질문 드려볼게요. 공석인 시민사회수석에 정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을 했는데 지금 총선에서 낙선한 혹은 뭐 공천을 받지 못한 분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산하 신임 공직 비서관으로 가게 됐고 정강삼 전 비서관도 공천 탈락 이후에 시민사회 수석에 임명된 건데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회전문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개편을 통해서 뭔가 변화할까 뭐 이런 기대를 좀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더군다나 시민사회 수석실은 또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갑자기 임명을 또 임명을 했고 네. 민정수석실 부활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 보좌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개선하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작동하고 공식 라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는 의지나 이런 계획 이게 지금 인선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네네.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 뭐 자리만 지금 돌려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만 봐도 네. 대통령이 지난 2년과 다른 3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대통령실에서 나갔던 분 혹은 낙천된 분이 다시 돌아오는 거 좀 비판받을 만한 일인가요? 저는 네. 대통령이 대통령실 1기를 했을 때 예. 의외로 선거 때 있는 분들이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 관료 중심으로 했죠.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네.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손발이 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2기라고 한다면 네. 3기, 2기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2기, 3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이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같이 일해봤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쓰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고 그럼 사람들이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람은 써?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홍철호 정무수석은 전혀 모르는 네, 관계고 네.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과 일면식도 잘 모르는 관계. 네네. 두 번째 김대기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네네. 대통령과 관계 없습니다. 세 번째 빅3라고 하는 김기현 국정원장 대통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개인적인 연으로 쓴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인 만큼 이미 퇴근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영남권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남구미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근 2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는 칠곡 휴게소에서 외관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후로 북대구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7원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해졌고요. 남해 제1지선 창원 쪽으로 창원고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마산 나들목부터 마산요금소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중랑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피난민이 몰린 라파에서 지상전이 벌어질지 주목되는데요. 최근에 이스라엘군이 라파의 국경 검문소를 탱크로 장악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을 강행하면 무기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중동 전문가인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에 공습을 재개했는데 민간인 사망자도 여럿 나왔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공습을 강행한 이유부터 일단 좀 들어볼게요. 뭐 이스라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네. 하마스 소탕하겠다. 소탕하겠다. 네, 소탕하겠는데 예. 그 민간인 왜 죽이냐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 얘기 하거든요. 민간인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하마스가 민간인 팀에 들었으면 네네. 구별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또 백악관에서 일견 이스라엘의 의견이 맞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또 논란이 또 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라파 공격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져서 이스라엘이 좀 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휴전 협상 뭐 그냥 집에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전혀 성과가 없는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휴전 협상은 더 이상 없고요.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대화를 계속한다는 식의 제스처를 하면서 예. 대표단을 보내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뭔가요? 휴전은 좋은데 네. 하마스는 종전을 하는 휴전. 이스라엘은 휴전이지 종전은 없다. 예, 그러니까 거기 전쟁을 잠깐 쉬자는 거지. 네. 너네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네, 끝까지 싸워서 하마스를 다 없애는 게 우리 목표지. 휴전 다음에 이어지는 종전 그런 거 없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휴전 협상이 안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도 뭐 만나봐야 조율될 여지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이스라엘이 굽히지 않고 하마스가 굽히지 않는 한. 네. 그래서 미국이 그 전에 중지안을 냈었죠. 네네. 일단은 휴전을 하고 이스라엘이 공격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주겠다 했는데 미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예. 이창민님, 유엔은 뭐 하나요? 휴전 얘기 중 공격이라니 이스라엘을 제재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주시네요. 지금 유엔에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그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차피 안보리에 가면 미국이 거부권 행사하면 불발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총회에서 예. 투표로 통과를 시키겠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유엔에서 이거 투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가 되는 거고 네네. 국가가 되면 뭐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로 인정 못 받고 있지만 만약에 유엔 멤버가 된다면은 유엔에서 모든 투표에 참가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명패도 그 앞에서 서서. 네, 이제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커다란 압력이죠.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뭐 이스라엘 편은 안 들 리가 없죠. 이렇게 그 국가로 인정하는 투표를 하는 게 실질적인 효력이 많이 발생해요. 압력이죠. 압력. 네, 압력이 예. 뭐 특별히 더 있을 수는 없는데요. 예.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뭐 가장 큰 압력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라파에 대한 지상전을 감행하면 이스라엘의 무기 공급을 끊겠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총리는요. 홀로 서도록 강요받는다면 우리는 홀로 설 거다. 이렇게 또 맞섰어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네, 무시했죠. 그럼 미국이 그러면 무기를 끊느냐? 저는 못 끊는다고 생각합니다. 못 끊어요? 네, 일단 오늘 뭐 트럼프 후보가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이 무기를 끊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거다,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원래 정치적인 입김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 눈치가 빠르잖아요. 뭐 어저께까지는 가자에 휴전을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무기를 끊대니까 그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에 움직이는 거죠.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못 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못 끊는 걸 알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도 끝까지 저렇게 하는 거고. 왜냐하면 끊는다고 그러면 진짜로 미국 내에서 그 많은 그 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거 자금되는 유대 자본가들이 네네. 네, 바이든에게 등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힘들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근데 전쟁 초기부터 지금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여부를 가를 변수는 레바논의 무장 세력 헤즈볼라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또 만약에 헤즈볼라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라면 주요 변수라면 왜 그렇게 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제가 무기를 못 끊는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주는 무기에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하마스하고는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왜 무기를 대느냐? 헤즈볼라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막아야 되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안 도와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타격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기를 못 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애초에 처음부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낸 것도 하마스를 때리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헤즈볼라 막으려고 보낸 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위에서 똑같은 전선에서 공격을 내려온다면 이거는 하마스의 공격보다 10배는 더 세거든요. 위력이요? 예, 위력이 세기 때문에 예, 헤즈볼라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결국엔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말 말 안 들으면 니네 망해도 난 몰라. 이런 정도의 태도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네. 미국은 절대 무기 못 걸릴 겁니다. 근데 이번 사태 해결 열쇠 어디 있는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수 있다. 예, 이제 그거는 예. 하나의 가정인데요. 예. 이스라엘이 제일 원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수교거든요. 네네. 수교를 할 때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 요구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 나 너희들하고 손을 안 잡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손잡고 싶어하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조금은 움직일 수 있지 않냐라고 보지만 그것도 큰 변수가 되지 않고요. 네. 가장 큰 이스라엘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미국이 강력한 압박을 넣어서 이스라엘을 막는 건데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정책으로 봤을 때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그렇게 강력한 정책이 나오진 어려울 것 같다. 네, 선거철이 예. 아니라면 나올만 해요. 아니라면.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예. 11월 선거철. 네. 5447님. 하마스가 민간인 속에 섞여 있다면 공격을 아예 하지 말아야죠. 둘 다 공격한다니 하시고요. 1373님.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에 두고 휴전이든 종전이든 논의하기 바랍니다 하시고요. 6380님. 교수님. 전쟁도 결국 돈의 문제일까요? 피해 사진들을 보니 제대로 된 건물들이 없던데요. 가자 지구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돈 얘기를 하시네요. 네. 이스라엘이 지금 뭐 처참하게 파괴했죠. 거의 네. 건물의 70% 정도는 파괴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사람들도 그 정도 죽었고. 네. 그럼 누군가 이제 재건을 해야겠죠. 근데 그 누구도 지금 재건에 나서려고 할 마음이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큰 손인데 재건을 나선다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면 제거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 일로 뭔가 매듭이 져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면은 대놓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못한다는 얘기고요. 예. 뭐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뭐 UAE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쪽을 관리한다면은 뭐 괜찮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 다시 똑같은 일이 재발한다면은 그 누구도 세워놓고 또 부시는 일밖에 더 됩니까? 어렵습니다. 네.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서 지금 중동 전체로 확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란 또 양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그럼 더 이상 없을 것인가 싶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란도 부담스러워요. 예. 이스라엘과 싸우기는요. 그래서 항상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란만 욕하는데요. 이란만 지금 이스라엘과 대리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대리전합니다. 이스라엘도 네, 이스라엘도 이란 내에서 요인 암살이라든지 반정부 분자들에게 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리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리전 항상 계속될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은 더 이상 되기 힘든 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처참할 정도의 확전이 일어날 거고 확전이 되면 전 세계가 제5차 중동 전쟁이 아니라 제3차 세계 대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못합니다. 거기다가 모든 에너지 공급이 막힐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힘든데요. 지금 방송 못합니다. 예. 전기 없어서 그렇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7910님. 이스라엘은 하마스 집단을 말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듯한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시네요. 미국 백악관에서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존 카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이스라엘이 절대 하마스를 절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만 멈추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다른 말보다도 이런 말이 가장 인상적으로 깊게 남았습니다. 네네. 지금 가자 지역에 고아들만 1,000명 이상이 넘거든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미래의 하마스다.
그렇게 네. 가름을 또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어쨌든 라파를 공격해야만 하마스 소탕 또 인질 구출 안보 위협을 해소해야 전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마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청취자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하마스는 일종의 예.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단체를 없애야지만이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팔레스타인을 요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해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야당지 굉장히 용감한 야당지인데 하아레츠라고 가장 오래된 신문입니다. 그 신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마스는 없앨 수 없다. 네. 전쟁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졌다. 안보를 다시 예전처럼 되살릴 길도 없고 난민들 그 끌려간 인질들이 다시 군사 작전으로 살아올 가능성도 없다.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공신력을 잃었다. 이거야말로 이스라엘이 패배한 전쟁이다. 타격이 크다. 네. 예.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라파에서의 지상전 발발 가능성 교수님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네, 보세요?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거고요. 네. 들어가서 그게 대규모 미국 눈치 봐서 대규모는 안 할지 몰라도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언제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예. 하마스의 넘버 1, 넘버 2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자에 네, 네. 야흐와 시나루와 그 무하마드 다이프 이 둘을 생포를 하거나 시신으로 발견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기 전에는 아마도 네타냐후 정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중동 사태가 미국에서는 뭐 소요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는데 원래 소규모로 있던 대학 내 그 학생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현지에서 들려오는데 어쨌든 이 사태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더욱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층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그 유대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젊은이들은요, 유대 학생들이 생각이 달라요. 이스라엘 보는 눈이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 하마스 편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들어온 아이들의 죽은 모습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반전 데모입니다. 이게 예, 예. 기본적으로 반전 데모인데 이 반전 데모에다가 여기다 뭐 하마스가 뒤에 있다, 뒤에 조종하는 손이 있다, 이건 친 하마스다, 뭐 이런 그리고 뭐 반유대주의다 이런 말을 붙이는데 사실은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에게는 큰 족쇄가 될 겁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어떤 그 뒤에 정치 이면에 뭔가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죽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에 있어서 반전,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것에 바이든 대통령 뭐 하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지금 SNS가 있죠. 예. 그게 틱톡입니다. 이 친구들이 모든 정보들을 틱톡에서 보거든요. 네, 비디오로.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틱톡이 그렇게 또 꼴보기 싫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최근에 뭐 이 지역 직접 일어나고 있는 지역하고는 좀 다른 지역이지만 교수님께서도 혹시 카타르 다녀오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혹시 전쟁 관련해서 지금 중동 현지의 분위기가 어떤 안 쪽이 좋죠. 있나요? 네네.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저희 회의에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구호.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해서 많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명확히 하는 게 주최 측에서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정부의 잔악한 행동이지 예. 우리가 유대인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유대교를 반대하는 거 아니다. 그거 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만 네타냐후 정부가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고요. 거의 모든 거기 유대 랍비들도 다 있었는데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금만 주제를 넓혀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나라 비롯해서요. 비이슬람 세계에는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나 하마스를 이슬람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인식하게 됐을까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예. 우리가 스스로가 언론 보도를 하는 것보다는 네네. 외국 외신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많아요. 예, 그게 가장 큽니다. 외국이라 하시면 서방의 언론들 우리가 이 중동 기사는 다 받아서 쓰기 때문에 예. 받아서 쓰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이 끄고요. 네네.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뭐 살인자가 있으면 네. 우리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무슬림인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꼭 우리가 아랍 사람들이나 이렇게 할 때는요. 꼭 무슬림 누가 죽였다고 얘기를 나와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언어 속에서부터
이게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방송 같은 데에서.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종교든지 테러를 조장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있거든요. 예. 그 세력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크리스천들도 이 기독교도 그런 게 있었고 다른 종교도 예를 들면 불교도도 동남아시아에 가면 굉장히 과격한 불교들도 많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체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우리가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관련해서요. 교수님께서 최근에 그 저서를 내셨는데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에서도 그런 설명을 유사하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사실 제가 변명은 뭐 출판사에서 지은 이름이긴 하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건데 제가 무슬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면 제가 해명을 해야겠죠. 예. 저는 변명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대로 이슬람이 참 좋은 점이 많은 종교고 예. 아름다운 종교이긴 한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 그냥 한국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오해하는 면을 네. 변명하고 그다음에 변명하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제가 이슬람 편만 드는 건 아닙니다. 현재 무슬림들의 잘못된 점도 다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돼가고 있으니까 네네. 좀 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무슬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교양을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종교 문맹을 퇴치하자는 입장에서 써봤습니다. 여러 그 과거 영상이나 그 언론에서 보면요. 그 네. 왜 특히 IS에서 네. 알라를 외치면서 이슬람교의 네. 신을 알려진 네. 참 그런 구호를 외칠 때마다 그러면 알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역사적인 알라에 대한 이슬람의 인식은 어떤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알라에 대한 인식 역시 이슬람에 대한 생각, 오해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알라라는 말은 예. 아랍어로 우리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거든요. 네네. 예, 뭐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무슬림들은 네. 유대인들이 믿는 신, 그리스찬들이 말하는 신, 그게 바로 이슬람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이제 무슬림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공통 분모를 구약 성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구약 성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히브리 성서에 아브라함과 연결됐다고 봐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슬람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그 종교가 가장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밝힌 거다. 이슬람은 오래된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네. 한국에서 특히 이런저런 이슬람에 대한 정보들이 참 왜곡되고 있다 지적을 좀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한번 좀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멘 난민들이 막 들어왔었을 때 이슬람이 13가지 교리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슬람에서는 여자를 막 마음대로 범해도 좋다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미국의 극단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 만들어 놓은 오 정보를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유통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잘못된 정보를 유통하는 그 추적을 해보면은 이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특정 종교에서 나오는 경향이 거의 다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종교단체에서 그걸 번역해서 소통하고 유통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없어져야죠.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지몽매한 나라도 아니고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국민의 90% 이상이 문맹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문맹은 없는데 종교 문맹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문맹이 없어져야겠죠.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 이렇게 책 제목도 변명으로 지으신 거 보면은 이런 왜곡들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거를 바로 잡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절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될 수가 없죠. 전 세계 무슬림들이 세계 인구의 20%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무슬림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경제를 얘기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석유를 수입해오는 나라가요. 중동인데 우리 석유가 70%가 거기서 들어옵니다. 70%가 중동에서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우리 에너지 자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돈 벌 때는 중동을 좋아하면서 종교 얘기만 나오면 중동을 싫어해요. 뭐 이런 오일머니 오일머니 하면서 이중적인
잣대는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또 굉장히 과격하신 분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이슬람은 사탄이니까 이슬람 무슬림들이 하는 건 받아오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석유 안 받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 자원을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무슬림들을 폄하하고 그쪽 문화를 낮게 보는 것은 그런 거는 이제 지양을 해야죠. 이슬람 사원을 최근에 짓는다고 해서 네. 지역 사회에서 지금 갈등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사실은 이제 조금 초점이 어긋나는 문제인데요. 대구 동구의 그 모스크 사건은 단순하게 이슬람을 싫어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 관련 당국에 있다고 봅니다. 관련 당국이. 예,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손을 놔버렸어요. 왜냐하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 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태도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문제 생깁니다. 큰 문제 납니다. 이게 벌써 전 세계적으로는 왜곡돼서도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마치 무슬림을 뭐 폄하하고 비하하는 나라 그리고 박해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국가적 이미지로도 안 좋은데 알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4878님 중동 지역도 우크라이나도 얼른 평화가 오기를요. 2867님 종교를 내걸고 싸우는 일에 사람들의 목숨과 평화로운 삶이 희생된다니 슬픕니다 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매너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살 하유리와 엄마는 모자원 시설에서 생활 중입니다. 어린 나이에 하유리를 출산한 후 쭉 이곳에서 살아온 두 사람. 불안정한 환경 속 육아도 어렵지만 엄마의 더 큰 걱정은 하유리의 건강입니다. 키 140cm의 외소증과 경증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엄만 자신의 병이 유전될까봐 늘 불안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 검진에서 하유리의 신체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느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과 건강한 신체를 주지 못해 한없이 미안하기만 한 엄마. 오늘도 엄마는 하유리의 치료만을 생각하며 힘겹고 고된 작업을 견뎌냅니다. 서로가 전부인 엄마와 하유리가 밝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말 휴일은 빗길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경기 북부에 비가 와서 오후부터 그 밖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전라권에 또 내일 밤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은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전라권에서 비가 차츰 그치고 경상권과 제주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이틀간 강우량 중부지방 5에서 40mm, 남부와 제주 10에서 60,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부산 등 경남 남해안은 80mm 이상, 제주 산지 120mm 이상입니다. 강수 집중 시간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중부와 전북은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집중되고 그 밖에 남부와 제주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주로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는 돌풍, 천둥, 번개에도 주의하시고요. 모레까지 강원 산지와 해안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4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7도, 내일 낮 기온 서울 23, 대구 24, 세종, 광주 25, 강릉 27도 등으로 전국이 20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모레까지 비가 내려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1.4도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 초선 당선인 60명은 오늘부터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당장 투입 계획은 없으며 철저한 안전장치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적 휴진에 나선 의대 교수들을 향해선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배추, 김 등의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달에는 배추와 무의 정부 비축분이 방출되고 바나나와 키위 등 직수입 과일 도입도 이어집니다. 북한이 금강산 지군의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를 철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화두는 저출생만큼이나 큰 우려인데요. 그런데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던 이런 위기감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탈부산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특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는데요. 수십 년 안에 제2의 도시 지위도 인천에 넘겨줄 거란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관련 문제를 연구해 오신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교수님께서 도시소멸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뭐였는지 궁금해요. 그냥 우연한 계기입니다. 예. 한 10년 전쯤에 국가 도시재생 R&D 과제라는 거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큰 과제였는데 거기 참여하다가 지방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네. 저도 강원도 사람이고 춘천 사람이긴 하지만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예. 그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를 넘어서 도시 자체가 좀 스산한 분위기가 나왔고 네. 이런 트렌드가 뭐지 하고 통계를 보다 보니까 네. 인구 한 16만 이하의 도시들은 그냥 인구가 계속 20년 동안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이 우하향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이 미치는 어떤 그런 국가적 의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야겠다. 라고 네.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출생으로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십니까? 네. 예. 지방이 또 도시가 소멸하는 데는 당연히 주민들이 떠나는 게 가장 큰 이유일 텐데 떠나는 이유가 있겠죠. 시계획학자 관점에서요. 그 원인 크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떠난다. 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
이동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청년들이에요. 예, 80~90%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럼 청년들이 왜 떠나냐? 일자리인가요? 일자리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계속 파헤쳐 봅니다. 네. 왜 일자리가 없나라고 보면은 수도권은 계속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네네네. 밀도가 높아진 곳에서는 기업이 활동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의 100%의 도시들이 외곽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외곽 개발을 하니까 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안 오죠. 네. 기업이 안 오면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없죠. 청년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도시계획적 관점입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뭐 소도시가 아니라 오늘 다룬 주제처럼 부산, 뭐 대구 이런 광역시급 거대 도시도 마찬가지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인구 감소 위기는 예전엔 농어촌, 중소도시 중심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대도시, 그러니까 광역시도 힘든 거예요. 지방에 있는 광역시. 예. 지금 보면은 청년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네. 매해 1.5명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1.5명씩. 예, 근데 그건 사회적 인구 이동이고 우리 출산율 하락 때문에 발생하는 걸 보면 대략적으로 2.5%에서 3%예요. 근데 네. 저희가 단순 계산을 해보면요, 3%씩 25년 정도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반토막이 나요. 25년 이후. 단순 산술만 계산했을 때. 네, 아주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하게 되면 반토막이 청년 인구가 반토막이 된 도시.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네.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뭐 대구도 그럴 것 같고요. 최근에 한번 가보면 이렇게 인구는 준다고 하고 청년들이 특히나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고층 아파트들 엄청 짓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현상이에요? 누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유, 저희가 그 공동주택을 질 때 예. 일단 스케일을 크게 해서 지면은 외곽 땅을 찾아야 돼요. 예. 땅값이 싸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싼 땅을 찾아가지고 고층 아파트를 올리고 예. 거기 인프라를 잘 만들어 내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수요가 있어요. 거기가 차요. 네. 근데 거기 수요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부 이동인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오느냐? 기성시가지에서 오죠. 기성시가지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밀도가 낮아지고 네. 뭐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가 커지는구나, 발전하는구나. 네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방 가고 있어요. 에너지를 인구가 줄어들 때는 응축해야지 활기가 뛰는데 이거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그 예전의 성장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 그대로 지방 도시에 적용돼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냥 안타까운 거죠. 지자체에서도 좀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외곽 개발에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돼요.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 네. 이정님. 지역도시 갈 때마다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분들만 계셔서 걱정이 됩니다.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지역이 많아요. 지역엔 병원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십니다. 반면에 그 서울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수도권 정반대입니다. 인구 과밀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겪고 있고 뭐 집값만 해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서울살이 뭐 수도권살이 팍팍하다지만 그래도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또 일자리인가요? 일자리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자리 제공하는 방법이 지금이랑은 달랐어요. 네. 도시 외곽에다 산업단지 만들어 놓으면은 일자리를 만든 거죠. 네네네. 그럼 청년들이 왔어요. 그래서 지역이 이제 발전하는 메커니즘이 있었던 거죠. 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은 그냥 그 일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이 청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기업이 청년들이 많은 곳에 붙으려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밀도가 높은 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청년들은 또 기업을 쫓아서 이동하죠. 이게 네. 물고 물리면서 점점 수도권만 이제 인구가 더 많아지는. 그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집값도 높아지고 교통체증도 생기고 환경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
배려를 했어요. 이게 신도시 정책이에요. 예, 신도시 정책. 그러니까 밖에다 공동주택을 엄청 지은 거예요. 이거는 집값을 낮추기 위한 굉장한 노력이었어요. 이런 노력 때문에 수도권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반면에 우리는 수도권의 그런 노력이 지방의 현실과 지금 맞물려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수도권에만 엄청난 에너지가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가 들어갔던 거죠.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 소멸의 대안으로 지방 분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그 제가 냈던 책 제목인데요. 예. 사실 좀 오해가 있을까봐 저는 강력한 분권론자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방 분권할 때의 지방, 예. 그 지방이랑 수도권이 너무 강해지니까 지방이 발전해야 된다 할 때의 지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네네네. 우리가 지방 분권할 때의 지방은 서울도 지방이에요. 예. 그리고 부자지자체인 화성도 지방이고 수원도 지방이고 고양도 지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분권을 하는데 여러 분권의 내용이 있지만 지방에서 원하는 거는 재정 분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걷게 해달라라는 거. 근데 이렇게 분권이 되면은 부자지자체는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지자체는 더 가난해지는 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분권의 공간적 단위를 저희가 좀 잘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네네. 첫 번째 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주장이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자지자체에서 그래도 좀 더 약체 지자체에 교차 보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어떤 개발 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같이 마련해야지 분권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하나 대안으로 제시하고 계신 게 광역 거점 도시. 최근에 메가시티로 우리는 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메가시티, 광역 거점 도시 개념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메가시티 들으면은 메가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공룡도시라고 그렇죠. 많이들 생각을 해요. 네네. 공룡도시 새롭게 큰 도시 새로운 거 하나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우리 영남권을 본다든가 호남권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거점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 거점 지역들을 교통이라든가 다른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잘 연결하게 되면은 큰 지역이 하나의 기능적 권역이 돼서 그냥 도시처럼 작동을 해요. 네네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공간이 수도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교통망이 잘 돼 있고 딱 이러니까. 근데 지역은 기초지자체끼리 서로 눈치 보면서 경쟁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네네네. 협업이 안 됐으니까 제대로 된 교통망을 깔기 어렵고 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철도역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광역소광장, 화장장 이런 것들 만들 때 이게 효율적인 규모, 효율적인 입지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거점과 연계해가지고 하나의 도시처럼 큰 지역이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할 수 있게 수도권처럼 이렇게 밑바탕을 만드는 것. 그래서 광역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공동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 이게 메가시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영남이나 호남 지역에 꽤 크다 싶은 도시에 가서 다른 도시로 가려고 했는데도 기차를 한번 갈아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맞아요. 교통망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메가시티로 불리는 거점 개발 방식이 한국의 현재 같은 상황에서 최선이 될 수 있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일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최선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지방 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어떤 안을 냈는데 이게 최선이다라고 말하는 건 힘들 것 같고요. 더 나빠지지 않는 저희가 계속 차하게 대안을 내다 보니까 그럼 우리한테 어떤 옵션이 있냐라는 겁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이렇게 통으로 엮여가고 있고 점점 더 위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지방이 못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이 너무 강하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자꾸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지방이 연대하고 연계돼서 뭉쳐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뭔가 수도권의 크기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특화 발전된 어떤 그런 대도시권 이런 것들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이 인구 유출을 막을
막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6226님이 아이디어 하나 주시네요. 이런 제도 어떨까요?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키면서 고향을 지키는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점점점 하시는데요. 그럼요. 저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6226님.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지방에 뭔가 인센티브 제도를 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다 기업한테 가 있어요. 기업이 오면 법인세 인하해주고 소득세 인하해주고 등등. 네, 뭐 토지 가격 뭐 나중으로 밀어주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청년들의 제대로 된 정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지금 고향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에게 네. 여러 뭐 특공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보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축해줘야 청년이 떠나지 않고요. 네네. 그런 청년이 너무나 귀해졌기 때문에 기업한테. 왜냐하면 기업 부가가치 원천은 청년들이에요. 예, 청년들이 내는 아이디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청년들을 쫓아서 기업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아무리 일자리가 좋아도 정주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센티브가 네. 그런 쪽에도 같이 패키지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가십니다. 6216님. 광역시급 도시들은 그러면 모두 다 거점 개발 중심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 건지, 그러기에는 어떤 설계랄지 막대한 인프라 투자랄지 또 상당히 장기적인 거대한 노력과 플랜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광역시급들을 다 거점으로 해서 개발 중심으로 가면 네. 될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거점이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밀도가 높은 공간이에요. 예. 근데 대도시에서 밀도가 높은 공간이 있고요. 중소도시에서도 밀도가 높은 공간이 있고요. 농어촌에서도 밀도가 높은 공간이 있는 농어촌에서도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메가시티의 개념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같이 끌어안는 개념이에요. 거대 권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작은 거점, 그다음에 중간 거점, 큰 거점들을 제대로 이어가지고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수도권에서 네. GTX를 보면요.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25분에 주파를 하게 예. 됩니다. 지역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상위 위계 인프라를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백화점, 상급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 25km, 30km 정도만 좀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다라면은 네. 뭐 어떻게 백화점이랑 응급의료시설이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원천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들을 연결해 가지고 큰 거점, 중간 거점, 작은 거점 이제 이런 전략인데 가장 중요한 건 교통입니다. 교통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는 지금 중앙정부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자체 프로그램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사용하자라는 네. 거고요. 저희가 이런 메가시티 구축이라고 하면은 그냥 연계해가지고 협력 사업하자라는 건데 돈이 드는 것은 교통은 네네. 너무나 교통. 절실하고요. 네. 나머지 뭐 산업단지를 위한 경제특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이미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들을 제대로 된 어떤 규모로 제대로 된 공간에 잘 쓰자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약간 헷갈리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거점 개발 있지 않았어? 예를 들면 대구에 뭐 첨단 섬유 산업과 또 반도체 단지, 대전은 뭐 연구 개발, 뭐 바이오 생명공학 이런 식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 거점 개발 방식을 보면요, 그 우리가 거점 개발을 할 때 일자리랑 연계되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의 거점 개발 방식이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IT 청년들이 선호하는 뭐 R&D 기능이라든가 기획 기능 이제 이런 거를 위한 거점 활성화 그 전략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외곽 개발이 되게 그 필수였어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외곽에도 이제 외곽이 팽창하면서 도시가 발전하는 거였죠. 네. 지금은 축소 시대가 된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고 그래서 내부 개발을 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 인프라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시 전략, 공간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성장 시대 패러다임으로 자꾸 외곽을 개발하고 또 경제 특구를 밖에다 만들어내니 도시가 경쟁력, 그러니까 에너지를 자꾸 잃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거점 방식은 내부로 모이는, 힘을 내부로 모으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 교수님께서 또 한 가지 세대 문제에 주목하신 것 중에서요. 그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 부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역을 살 수 있다. 이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역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청년 인구 빠져나가는 것 너무나 큰 문제예요. 네네. 저희는 이제 그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잘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인프라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수영장도 비고 도서관도 비고 도로도 비고 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 딱 이 순간 지금 내부적 인구 이동 패턴을 보면 굉장한 메가 트렌드가 있어요. 청년들은 대도시로 쏠리고 그다음에 1, 2차 베이비 부머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의 이런 인구들 20년간의 인구들이 외곽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탈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이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도 조금의 노력으로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베이비 부머 1, 2차 베이비 부머가 1685만이에요.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요. 그중에서 젊은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생 그다음에 60년대 말생을 갖다가 지금 은퇴를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젊은 인구들을 유입시키는 여러 전략 지금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궁극적 인구 이동 분석을 하면은 대부분 7, 80%가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첫 번째로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행해야 될 게 청년 인구 유입 전략을 쓰면은 저희가 인프라도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단기적인 정책으로 넣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여튼 돌아오게 만들려면 참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가령 뭐 세금을 깎아준달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요. 인프라는 당장에 뭐 구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프라를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향하는 사람들이 당장 돌아오게 할 만한 매력적인 부분 예를 들면 세금 감면 정책이랄지 그 외의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재미있는 공간을 갖다가 그냥 도시계획학에서는 혁신공간이라고 불러요. 혁신공간이요? 혁신공간. 혁신공간.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간. 그 아이디어를 내려면은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갖고 하하호호 놀든지 아니면 멱살을 잡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 공간의 3요소, 그러니까 재미있는 공간의 3요소는 첫 번째 밀도입니다. 밀도가 높아져야 되고요. 두 번째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제 재밌는 거예요. 세 번째 네트워크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빽빽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적 요건. 우리가 알만한 재밌는 공간이 있을까요? 그게 밀도가 높아지는 공간이죠. 우리가 서울의 무슨 리단길 이라고 하면서 이런 공간이 밀도가 높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다음에 이질적인 문화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그냥 힘 딱 빼고 그냥 카페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냥 떠드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공간 속에서 저희가 젊은이들이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이런 대화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전이 되는 그런 지식. 그런 지식이 청년들의 암묵지. 그러니까 이런 내공을 키우게 되는 거고요. 그런 내공을 쫓아서 기업들이 이제 입지 선호를 보이는 거죠. 그런 빽빽한 공간, 재미있는 공간에. 그래서 기업들의 입지 선호와 청년들의 어떤 그런 입지 선호가 맞물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방은 흩어지면 안 됩니다. 뭉쳐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 상업, 문화 등등의 기능을 어떻게 섞을 수 있는지 밀도가 높은 공간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부층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도시 공간의 하부에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쉽게 만날 수 있게 하는지 이제 이런 전략들을 공간에 잘 구현을 해야 이게 산업 정책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짚어보고 있는데 반대로요.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 인구 고령화 또 지방 소멸 문제 같은 비슷한 고민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반면교사로 좀 삼아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좀 줄여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일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은 사실 뭐 긴 얘기를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길었죠. 그걸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말은 조금 센 표현이긴 하지만 대도시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대도시로의 뭔가 이제 공강 정책을 마련해야 산업도 거기서 싹 틀 수 있다라는 걸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거점 중심의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폈습니다. 네네. 근데 일본에서도 지방이 상당히 어려워요. 대도시 밖의 지역들이. 결국 일본에서 저희가 배울 거는 거점 정책만 쓰고 그 거점의 여러 이익들을 주변 지역과 공유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책, 이런 상생 정책을 덜 썼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점은 어느 정도 활력이 있는데 지역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거점 정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요. 이런 상생 정책과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점의 성장은 주변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인구를 흡입해서 발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다움을 유지하면서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대도시에서 발전하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주변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요.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역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 광역적 시각의 가장 기본은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초광역권 전략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남북권도로 위로 여전히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해월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이후로는 유성터널에서 유성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진교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 사천터널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창원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 제1지선 함안 쪽으로 서마산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충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2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나고요. 이후 남양평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 상주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국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나섰는데 지난주였죠. 이어서 두 번째 휴진입니다.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전국의 19개 의대와 병원 51곳이 휴진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제 연이은 당직과 과로 때문에 교수들이 피로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득이하게 휴진을 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참여 여부는 교수 개인들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여율은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요. 네, 왜냐하면 몇 개월 전에 이제 잡아놓은 진료를 미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요. 지난주에도 휴진이 있었지만 의료 현장에는 큰 혼란이 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하기는 어려운 것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계속 강행한다고 하면 집단 휴진을 일주일 정도 이어갈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또 만일을 대비해서요. 외국 의사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국내 진료를 허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 대로 당장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가능하게 하는 안이라고 합니다. 의료 공백이 정말 심각해지면 그런 상황을 대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또 비상진료 체계가 큰 혼란 없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입 계획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 외국 의사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침,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국내 진료 허용,
그러면 다른 나라에 뭐 의대 어디든 나왔던 분들은 다 괜찮나요? 졸업해서 면허만 있으면요? 사실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예. 아니고요. 우리나라 의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라고 인정이 되는 해외 의대 졸업생으로 제한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가 아무래도 이런 걱정이 크다 보니까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갖추겠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네. 그래도 의료계의 반발은 아무래도 거셉니다. 이제 의협의 임현택 회장이 의료 현장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또 외국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예. 더불어서 한덕수 총리의 사퇴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정책을 이렇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또 인종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임 회장이 자신의 SNS에 소말리아의 의대생 졸업 사진이 담긴 기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커밍순이라고 썼는데요. 커밍순. 네, 이제 소말리아 의대생 졸업 사진을 올려서요. 네, 이제 이런 의대생들이 올 수 있다라는 식의 비하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 의료계에서도 특정 국가와 의사 동료들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도 진행 중인데 네. 오늘 정부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요구한 것은요. 이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최초 회의 자료나 회의록이 있으면 내달라. 그리고 각 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하고 증원 인원을 배정을 한 것인지 대학을 지원할 방안과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밝혀달라고 했어요. 네. 더불어서 이번 소송에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의대 증원의 최종 승인을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정권 초부터 준비가 됐었고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출한 자료가 어떤 게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의 회의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네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그리고 의료현안협의체의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마지막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에는 법정협의체가 아니어서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의 주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대신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결 전에 자료를 공개를 하게 되면 여론전을 한다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 때문에 재판 후에 공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를 검토하는 것도 재판 후에 일단 미뤄뒀고요. 오늘 정부 청사에서는 의료개혁 특위 2차 회의도 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안이 있는지요? 네,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편하는 사안이 논의가 됐어요. 전공의들이 사실 대형 병원에서 지금은 다 수련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원에서도요? 네, 그리고 수련 중에 지역이나 필수 의료 교육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현장을 체험하게 한다 그런 취지인데요. 앞으로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의료개혁 특위는 정부가 의사단체와의 대화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데요. 의사단체 측에서는 사실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할이나 권한이 좀 제대로 규정이 되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물가 관련된 얘기입니다. 농수산물 물가가 여전히 높습니다. 오늘부터 정부가요.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물가 안정 대책을 밝혔는데 뭐 관세 좀 낮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를 낮춰서 생산량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좀 수급을 원활하게 수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해당 품목은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 당근, 마른 김, 조미김 이렇게 7개입니다. 최근 모두 가격이 폭등한 품목들이죠. 어제 그 양배추 제가 사러 갔었는데 4분의 1 토막 파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3,800원인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원래 옛날에는 그게 하나 값이었었어요. 그렇네요. 특히 배추와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 전량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또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그중에서 특히 많이 오른 품목이 김이라고 하던데 지난달 그 김밥용 김 평균 도매 가격이 100장당 1,089원.
처음으로 10,000원을 넘겼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요. 동기 대비 80%나 올랐어요. 80%요. 현재 국내 김 생산은 원활한 편인데요. 네네.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느냐? 수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늘어서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김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01%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해경이 함께 김 유통시장의 현장 점검을 좀 실시할 예정이에요. 네네. 업계와 함께 비축 물량, 수출 물량을 내수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양식장을 2,700헥타르 신규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김 할당 관세 조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이후인 10월부터 11월까지는 김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수급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출 는 건 참 좋은데 이 재고가 부족해서 이렇게 김 평균 도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사과와 배 가격도 워낙에 높다 보니까 지금 과일값을 잡기 위해서 국내 과일의 수요를 수입 과일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에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바나나, 키위, 체리 이런 직수입 과일들을 35,000톤 이상 도입을 할 계획인데요. 네. 실제로 요즘 마트에 가면은 키위나 체리 같은 과일들이 오히려 전보다 저렴하고요. 국산 과일보다 예전에는 더 비싸서 사 먹기가 어려웠는데 네. 오히려 그쪽으로 손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바나나 수입량을 보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56.6%가 늘었고요. 네네. 망고는 78.5%, 키위는 131.7% 증가를 했습니다.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과 4월부터 할당 관세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바나나는 100g당 27.8%, 오렌지는 10개당 4.5%, 망고는 1개당 17.4%로 하락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형마트에서도 지금 수입 과일의 매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사실 이 중에서는 망고에 손이 갔다가 옛날에 안 갔는데 네. 하락했다고 하니까 한번 사봐야겠네요. 이제 날이 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참외나 수박 같은 제철 과일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뭐 사과나 배 값이 좀 비싸다고 하니까 좀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철 과일 지원을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 연중 5월 출하량의 절반을 참외와 수박이 차지를 합니다. 네. 그만큼 제철 과일인 건데요. 참외는 현재 1kg당 2,000원의 납품 단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수박도 곧 납품 단가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뭐 물가 안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물가 동향도 좀 살펴볼게요. 네, 지난 4월 전체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9%였습니다. 네네. 3달 만에 3% 아래로 떨어진 것이에요. 이게 농산물 물가가 긴급 가격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잡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전달보다는 3.9%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를 하면은 20.3% 증가한 상황이어서요. 여전히 좀 증가율이 높고요. 네. 과실만 따져보면요. 전월보다 3.0% 하락을 했지만 전년보다는 여전히 38.2%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보잉사에서 항공기 사고가 또 발생했네요. 네, 현지 시각 9일에요. 네. 새벽에 세네갈에서 이륙하던 보잉 737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비행기에 불이 붙어서 승객과 승무원 85명이 비상 탈출을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10여 명이 다쳤는데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같은 날 오전에도 사고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튀르키예의 가지파샤 공항에서 190명을 태운 보잉 여객기가 착륙을 할 때 타이어가 파손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때도 전원이 비행기를 빠져나왔고요. 부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 전날에도 뭐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서 보잉사 항공기 사고가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 보잉사 또 보잉 737기 사고가 유독 잦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날 있었던 사고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화물기 사고였는데요.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나서 착륙 과정에서 앞바퀴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바퀴로만 달리다가 동체 착륙을 했는데요. 이렇게 불과 이틀 사이에 3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올해 사실 발생한 사고들이 더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기가 5,000m 상공을 날다가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가서요. 비상 착륙을 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원인은 비행기 조립을 할 때 문을 고정하는 이 볼트가 4개 누락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기 사고가 한 주에 무려 3건이나 발생을 했었고요. 네네. 4월에는 델타 항공의 여객기가 이륙하는 도중에 엔진 덮개가 떨어져서 회항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자주 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요. 뭐 정비 불량인가요? 이게 이제 보잉사에서 예. 품질보다 생산량을 중시하는 경영을 한다는 게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네네. 이 사고가 반복이 되자 보잉사의 내부자들이 폭로에 나선 건데요. 부품 납품 업체의 내부자 고발에 따르면 보잉사 비행기 동체에서 최대 200개의 결함을 종종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걸 숨기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잉은 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거부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숫자만 맞으면 동체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본 부품업체 직원들이 네네. 비행을 꺼리게 됐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잉사가 또 뭐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불이익을 줬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건 지난달에 미국 의회에서 보잉사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 보잉에서 근무했던 엔지니어 샘 살프루 씨가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살프루 씨는 17년 동안 보잉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보잉이 생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품을 좀 무리하게 맞추려고 했었고 그 결과 부품 사이에 틈새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프루 씨는 이 문제에 네. 대해서 네. 2020년부터 3년 동안 제조상의 문제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임박음을 당했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자 보잉 787 프로그램에서 배제가 되어서 예. 다른 부문으로 아예 전보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군요. 보잉 측에서는 회사가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네. 현재 미국의 항공 당국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천만사님. 굽지 않은 김 한 톳이 2만 원 넘는 경우도 봤습니다. 김밥 김조차 비싸졌다라고 하시고요. 한 톳은 100장이라고 합니다. 3763님. 김 100장에 10,000원이면 한 장에 100원. 과자보다 싸다고 생각하렵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떡국 끓여 먹을 때 떡만 넣고 할 때 그 김 이렇게 좀 네. 부셔서 하는 것도 마음 아파서 못 부셔서 먹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해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죠.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잠깐만. 네. 이 상당히 귀여운 모자예요. 티셔츠 색깔을 보아하니 네. 약간 딸기도 떠오르고요. 오늘 모자는 어떤 컨셉인가요? 오늘 얘기할 거랑 또 연관이 좀 그래요?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네. 뒤에서 왜 이 모자 쓰신지 한번 알아보고요.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팬덤 이야기입니다. 팬덤 이야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산뜻하게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또 이런 모자를 썼죠. 네. 금방 나오네 왜 모자 쓰는지. 네. 이제 이 팬덤이 저희 엄마가 쓰신 거 비슷한 것 정말요? 같기도 하고. 네, 아닙니다. 네. 팬덤. 네. 팬덤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요? 이 팬덤이 예. 이제는 K-팝 산업을 뭐 대표하는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 K-팝 산업을 넘어서서 뭐 배우 그리고 뭐 예능인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직업군을 포괄하는 예.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는 이제 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팬덤이 과연 어떻게 비즈니스에 있어서 치트키가 되었는가, 네.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 어떻게 이 팬덤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갖는 중요도가 커졌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덕질. 네. 덕질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덕질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 덕질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지? 네. 기성세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일본의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팬을 일컫는 말이 오타쿠라는 오타쿠. 단어예요. 네. 그래서 이 오타쿠에서 파생된 말을 이제 덕후라고 좀 귀엽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행동을 뜻하는 무슨 질이라는 이제 합성어가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뭔가를 굉장히 열렬하게 좋아하는 행동을 좀 간단하게 편하게 덕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덕질. 네.
평론가께서는 무언가 이렇게 열렬히 좋아해본 경험이랄지 아니면 덕질 뭐 하고 계신 거 있나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음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음악 덕질을 한다. 이런 그거 어떻게 얘기. 하는 거예요?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기도 하고 예.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들을 이제 한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다 보면은 예. 다른 아티스트들께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또 그걸 또 디깅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그런 거를 파헤쳐서 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그렇게 하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는 제 입장. 좋아하기도 하나 싶기도 하면 요즘에 왜 이렇게 트로트 가수분들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팬덤 하면은 뭐 예전에 연예인 생일 때 지하철역에 광고판에 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버스 정류장에 5개 광고 같은 거 있거나 뭐 현수막들 아니면 뭐 가끔 요즘에 그 버스 대형 버스에 이렇게 쫙 패킹해서 지나가는 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중에 좀 재밌는 것들 좀 소개해드리자면 얼마 전에 저희 AI 커버 얘기했었잖아요. 하셨죠. 네, 여기에서 또 AI 챗봇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팬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획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팬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걸그룹 아이돌 멤버인 장원영. 네, 장원영 씨가 원형적 사고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매사를 바라보는 그런 사고 방식을 팬이 좀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이 이야기를 원형적 사고로 바꿔주는 그 GPT라고 하죠. 네,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형적 사고. 네, 원형적 사고 혹시 잘 아시나요? 모릅니다.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한번 이거 원형적 사고 이 GPT를 찾아서 해봐야겠네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생일 카페라는 게 있어요. 생일 카페요? 네, 이제 뭐 홍대라던가 성수동 같은 번화가에 가면은 연예인의 이제 얼굴이 박혀 있는 카페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그 안을 이 연예인 관련 물품들로 채우는 거예요. 뭐 팝업 스토어 같은.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한 뭐 이틀, 3일 아니면 길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하는 건데 이 연예인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은 특별한 공간인 거죠. 근데 이 그 생일 카페가 이런 연예인 중에서도 아이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중년 배우들한테도 한다고 해요? 맞아요. 이거 들으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뭐 10대, 20대 아이돌들한테 뭐 열광하는 건 우리가 되게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조진웅, 설경구, 최민식 뭐 이런 중견 배우들의 팬들이 또 생일 파티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카페를 열어서. 네, 이 소비되는 팬덤 문화 자체가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넓어진 측면이 있고요. 이 중년 스타들의 생일 카페 진행 자체가 이 팬덤 연령대가 이제 10대부터 굉장히 높은 연령대까지 이제 진화했다는 걸 보여주죠. 조진웅, 설경구, 최민식 같은 중견 배우들한테도 생일 카페를 열어주고 있다. 뭐 임영웅 씨만 보더라도 이 팬들의 연령대도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뭐 10대, 20대, 30대 요 정도의 이제 그런 세대들뿐만 아니라 5, 60대, 70대까지도 굉장히 넓게 이제 팬덤 문화의 수용자들이 되었고요. 이 임영웅 씨 팬클럽 이름이 영웅시대예요. 영웅시대. 네, 근데 이 영웅시대가 임영웅 씨의 생일이 6월 16일이거든요. 근데 이 전후로 해서 버스, 지하철 전광판에다가 광고하고 그리고 각종 복지재단에다가 성금을 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송가인 씨 팬클럽 어게인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콘서트가 열리면은 주변에 교통 정리를 해요. 네, 그리고 입장 안내까지 또 앞장서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중장년 회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에서는 또 이 10대, 20대 팬들이 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밍 총곡 리스트라고 해서 음원 사이트에서 이제 실시간 음원 재생하는 그런 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TV와 유튜브를 어떻게 시청하면 어떻게 해서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알려주는 그런 글들도 있죠. 예전에 KBS 앞에 송가인 팬클럽 분들이 밥차를 한번 쏴서 저도 지나가다 한번 얻어먹었는데 삼계탕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복날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한 이런 팬심을 보여왔는데 근데 옛날에도 이런 팬덤들 뭐 H.O.T 때나 더 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때나 그럴 때도 팬덤은 있지 않았나요? 뭐가 달라요? 있었죠.
있었죠. 네. 그때도. 근데 그때는 풍선을 들고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흔들던 세대라고 하면 네네. 지금 뭐 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예. 응원봉을 흔드는데 이 응원봉이 공연장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바뀝니다. 예. 네, 이거는 굉장히 표면적으로 이제 바뀐 부분인데 네네. 사실 SNS의 발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역시. 예. 그러면서 그 뭐 아날로그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던 이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팬덤 세력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먼저 결집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고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모으면서 단순한 이제 어떤 뭔가 존재의 추종자로서가 아니라 제품과 정책을 소비하고 또 공감하는 이것도 넘어서 제품과 정책에 오히려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굉장히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 팬덤 문화 예. 자체가 한 팬덤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다른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또 확장도 된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아가면 마케팅의 트렌드가 된다는 점이 좀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팬덤 문화에서 시작된 트렌드 중에서는 최애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최애 적금이요? 네. 가장 사랑하는 뭐 인물에 대한 네. 적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븐틴을 좋아해요. 세븐틴. 네. 예. 그러면은 세븐틴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븐틴이 단체로 유튜브 촬영을 한다. 예. 그러면은 뭐 10,000원을 저금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적금을 만드는 건데 네. 실제로 카카오뱅크하고 토스에서 이 경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파악을 해서 최애 적금 이벤트를 또 열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얼마나 해요? 이런 거 열면?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 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출시 하루 만에 예. 가입 고객 수가 7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7만 명이요? 네네. 7만 명이 최애 적금 이벤트에 그렇죠. 동참을 했어요. 하루 네,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은행권이 이제 팬덤을 이용할 때 네.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팬덤의 행동 양식을 파악해서 그 제품으로 출시하는 그런 마케팅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팬이 된다는 게 소비자, 단순히 쓰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 사실 과거에는 예. 말 그대로 진짜 소비자, 그러니까 돈을 쓰고 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 정도였으면 그렇죠. 네.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인 생산자가 됐다고 볼 수 생산자. 있어요. 네. 네. 뭐 생이 카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이 팬들이 팬튜브라고 해가지고 네. 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영상을 재가공을 해서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산자가 되는 과정에 또 놓여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팬들이 사랑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걸 전제로 이제 꽉 잡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관계를 전보다 더 원하고 있고 또 K-팝 팬덤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의 성장 과정에 좀 관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게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고요. 이 팬덤이 좀 네. 과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대학 축제에 예. 아이돌 가수가 초청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예. 이렇게 아이돌 가수가 초청이 됐을 때 팬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그러니까 대학 축제를 즐기기 힘들게 네. 이제 좀 상황이 좀 복잡하게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이제 계속 사진을 찍는 거죠. 예. 그러면 정작 이제 그 축제를 누려야 할 사람들은 거기에 주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공연을 즐기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비즈니스적 요소로 네. 많이들 오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뭐 큰 카메라 들고 막 와서 뭐 제지도 하고 그 사이에 그쵸. 뭐 충돌도 있을 테고 네. 그런 일들도 왕왕 벌어지는 것 같아요. 4557님 옛날에 오빠 부대 생각나네요. 요즘 팬들은 차원이 다르군요. 흐흐 하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어도의 민희진 대표의 네. 말처럼 또 팬들의 마음을 이용한 상술 이런 것도 충분히 있죠. 네, 있죠. 예. 이게 사실 굉장히 대기업 대표가 했다는 말에서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네네. 팬들의 그 충성심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얘기했던 포토카드 그렇죠. 라던가 그런 뭐 럭키드로우 같은 랜덤형 그런 마케팅 형식을 취해서 팬들의 마음도 어쨌든 상처를 입게 하고 네네. 예, 돈도 어쨌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 형태를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세븐틴이 17만 원짜리 디럭스 앨범 때문에 논란이 됐었어요. 아, 그거 봤어요. 네. 네. 근데 이게 팬들이 어쨌든 굉장히 막 비난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많이 팔렸는데 그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회사 쪽에서 사실은
가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던 거다라고 하면서 가격 정정하는 좀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문화가 좀 지속되면 지금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의 네. 팬덤 문화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싶은데 앞으로의 팬덤 문화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긴 했는데 이번에 민희진 대표의 말로 인해서 이제 누군가의 편을 자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내가 편이고 팬임을 이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겨냥한 상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판적인 의식을 좀 갖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팬으로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네네. 또 이제 뭐 아티스트의 행복을 위해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들이 왜 팬이 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 또 중요하고요. 예. 물론 이제 열성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다 보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객관성을 좀 잃는 지점이 생기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팬덤 내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좀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K-팝 기획사들도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둘 부분이 있겠죠? 네. 예. 이제 K-팝을 소비하는 팬들의 연령대가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문화를 향유하는 방법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팬들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팬들이 왜 내가 이제 제작한 아티스트의 팬으로서 존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팬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오히려 상술보다도 그런 게 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0636님 싱그러운 초록색 모자 동화에 나온 것처럼 예쁘네요라고 문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박혜아 평론가와는 오늘이 마지막 코너 순서인 것 같아요. 그동안 금요일마다 이렇게 문화적인 이야기로 좀 마음을 말랑말랑 해주셨는데 코너 진행하시면서 혹시 좀 느끼신 바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드려주시죠. 네, 이거 진행하면서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어쨌든 뉴스레터 K가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서 저도 또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할 때는 또 다른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 하셨는데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 세대가 많으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지금까지 박희아 대중문화 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고요. 0358님 뉴스레터 K 오프닝 음악부터 듣기 좋아요. 불금인데 저는 야근합니다. 마음이 갑자기 쓰리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7530님 오늘 날씨 좋아서 걷고 있어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화하는 팬덤 얘기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뉴진스만큼이나 최애하는 아이브의 신곡 해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둠 속 빛난 tiger eyes